사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 어딘가 계속 누군가 노출되어 있다는 게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피곤한 거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고독입니다. 즉 자발적 혼자 있기. 고독함이라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난 고독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해. 갖고 있어. 왜냐면 그게 나에게 필요해.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계속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줘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란 책으로 하대님하고 한번 대담을 했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명언이라는 또 얇은 책이 한 권 나와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또한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저 자신이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가 처음 됐을 때 우리 1년차 전공이었던 선생하고는 지금 우리 교수가 됐는데 저녁에 혼자 고생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소주 한잔하고 뭐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우리 회식을 해도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요. 그리고 회진을 돌면 똑같은 걸 3월, 4월에, 5월엔 항상 1년차들이 실수를 합니다. 혼날 수밖에 없죠. 너무 무서워해요. 눈빛이 너무 얼어 있어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전에 그 1년차한테 나는 한 큰형 내지는 막내 삼촌 정도의 나이 차이였어. 한 10살 정도? 지금은 우리 아빠랑 나이가 비슷해. 뭐 이 거의 특히 여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전공의들한테는 거의 아빠 나이고 나보다 어린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를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큰 형이나 작은 막내 삼촌급으로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 그냥 서로 화내더라도 풀고 끝내고 해도 서로 상처가 되진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 너무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해요. 언제부턴가 제가 또 그런 모임 자리에 가면 예전에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이제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선배가 또 더 마시자고 그러고 막 뭐 한 잔 더 가자 뭐 집에 갈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어납시다를 내가 하게 됐어요. 내가 도리어 사람들 눈치를 봐요. 또 어떨 땐 또 거꾸로 내가 너무 떠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만 떠드나? 되게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의 덕목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어른의 태도라는 이 챕터에 나와 있는데 일본의 한 작가가 일본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라고 분들을 쭉 인터뷰하고 만들어낸 키워드가 좋은 어른의 태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험담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기분 좋은 태도를 유지해라. 어느 순간 내가 발언권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 나도 그래 막 남욕하고 뭐 옛날에 이런 라떼를 하는 거죠. 해봤자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거 나가면 내 욕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감정이 나와 함께한 내 밑에 사람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흘러내려가고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20살짜리 막내야. 그럼 나 혼자 기분 나빠도 돼요. 위로 올라갈 일은 정말 없어요. 뒤집어 엎지 않는 한은. 하지만 일상에서의 리듬들 안에 일상의 대화 안에서 맨 위가 기분이 나쁘면 마치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엄마가 혼냈을 엄마는 형한테 형은 동생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이 모임에서 이 근처에서 내가 어른이다 하면 약간 의도적으로 나의 지금 기분보다 조금 더 높이자. 내가 100이어야 된다면 120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겨우 100. 근데 내가 80인데 80인 채로 나가면 바로 60으로 떨어지고 60으로 떨어지면 남한테 화내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이거 여기 왜 이래 하고 짜증내고 이것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는 게 저는 그게 그러면 좋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약간 어른이다, 조금 선배다 하면 좀 의도적으로 그러려는 노력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땐 어떨 때냐면 제가 지쳤을 때입니다. 피곤할 때입니다. 너무 배고프거나 못 자거나 그럴 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좀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예전 특히 어딘가 퍼블릭한데 내가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곳에 갈 때는 내가 너무 급하게 여유 없게 가거나 쫓기듯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표출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인심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곡간이. 일단 그 인심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곡간이 먼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꼭 필요하다는 걸 떠나서 좀 잘 먹고 잘 자고 일단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럼 이제 기분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좋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 아무튼 명언이란 책의 한 챕터 뒷부분의 챕터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염산과 같다. 강력하지만 자칫 그 염산을 담고 있는 그릇을 녹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분노는 위산과 같다로 생각해봐도 되죠. 화나면 위산 뿜뿜뿜 나오니까. 그래서 음식을 녹이는 거지만 잘못하면 위궤양이 생기죠. 내 나라는 그릇을 녹여버리게 되니까. 저희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강아지 산책하시러 온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큰 개가 가다가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개가 놀고 있으면 얘는 호기심 많은 놈이라 큰 애가 막 쫓아가요. 그럼 작은 개가 막 짖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당황해하고 막 땡겨서 가지만 자 이때 작은 개가 막 짖는 게 화를 내는 건데 표현하는 건데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지 마라는 거죠. 난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 그 얘기죠. 난 네가 싫어 하면서. 분노는요 나를 지키는 기능이 있어요. 화내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땐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를 지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죠. 화가 난다고 묻지마 폭행으로 때리고 다음에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분풀이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화가 올라오는 걸 억지로 억누르기만 하면 흔히 옛날식 말로 화병이 생기는 거죠. 나를 녹이니까 안으로. 우울증이라는 거를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면을 향한 공격성이다. 그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 밖으로 막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 절대 우울증 안 와요. 맨날 남 욕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내 문제일 수 있고 억울하고 자책감이 심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향해 돌이키면 그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신분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겠죠. 근데 이때 느끼는 건 분노를 바로 느끼자마자 팍 하고 뱉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둘을 분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볼 줄 아는 거고요. 어떤 수위로 어떻게 적절히 표현할까를 분리해도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노는 날 지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 반응이. 빠르면 팍 해서 어떻게 싸우든지 물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분노가 느껴지고 뭐가 끓어오르는데 하면 일단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왜 왔지? 어느 정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절대 늦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를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요 실은요 한 80% 정도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굳이 뭐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전에 이메일 확인하는 거 했는데 폭탄 날라올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 쫙 나도 글 쓰게 돼요. 근데 그걸 임시 저장하고 봐야만 되는데 전사 메일 뭐 이런 거 돌리면 이제 그 다음날 뒤집어지는 거죠. 아침에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가서 만나서 얘기하지 뭐. 그래도 되는 일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막 뭐 하나도 안 좋아졌다 너는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죠? 그럼 나도 저 사람이랑 싸워? 만약에 나도 내 감정 표현을 하고 하면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돼요. 그럼 그 일이 잊혀지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의 경험적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냥 그날 하루 기분 나빴는데 네 하고 그냥 무심하게 정리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냥 저녁 끝날 때도 좀 시간이 기억에 남아. 지금 제가 바로 어제 진료를 보고 왔는데 그냥 작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기억이 지금 안 나요. 뭔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뭔가 긁고 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제.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따 저녁 때가 되면 내 몸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상당히 어제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정도로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아마 오늘 저녁엔 내 머릿속에 사라져 버린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도 반응을 했어요. 화를 냈어. 그래서 제대로 싸웠어. 그리고 뭐 민원이 들어가. 그랬더니 그리고 나도 뭔가를 막 써서 남겨야 돼. 어딘가에 계속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다 난 집에 가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이프랑 막 뭐 이런 게 다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지나 그 사건 남을 거예요 나한테. 두고두고 남는 사건이 돼요. 제가 이 책에서 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약자일 때 교수가 되기 전에 전문의로 지내면서 교수가 되고 싶었던 시기예요. 저랑 같이 연구하던 다른 교수님이 저랑 연구 끝나고서 회의하고 밥 먹으면서 너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 기억이 안 나. 뭐죠? 그러고서 난 다음날 한 이틀 있다 깨달았어.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한 3, 4년 전쯤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뭔가 해서 우리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억울했고요. 그분대로 하극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되게 생생했는데 그분은 두고두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욕을 막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막 주마등같이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 같은 교실이니까 이제 우리가 송년 모임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동문회라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제 앞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사이다를 먹으려고 제 자리 앞에 따서 드렸더니 야 네가 이런 것도 아니? 그러는 거예요. 진짜 뒤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10분 있다 딴 데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 술을 마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건이 되는 거죠. 감정이 오고 가고 나고 이게 이 일이 1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27년, 25년 전, 23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전 지금 생생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서로의 분노가 자존심과 감정이 오고 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내겐 생생한 사건의 하나의 쇼츠가 만들어진 거죠. 박제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게 될 일이 생겨요. 분노를 표현하게 잘못 표현하면 내지는 감정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은 그냥 어쩌라고 이러고 넘어가도 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 분노를 잘못 표현하지 않아서. 저는 그분하고 어떻게 지내면 지금 거의 만날 일이 없는 사이라서요. 어쩌다 한번 큰 모임 이런 데서 큰 학술대회나 큰 뭐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 왜냐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위해를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주 처음에 내욕을 하고 다닐 땐 저도 스테이투스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니까 우리 모두 그 얘기는 알죠. 내가 너를 안고 갈 수는 없지만 너 하나 밀어낼 수는 있어.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그 얘기는 다 합니다. 태클은 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한 가지 나쁜 거 있는 사람하고 10가지 좋은 점만 있는 사람하면 10가지 좋은 점만 있는 사람 뽑고 싶지.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럼 저는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래서 제 제자들하고나 제 주변의 후배들한테 정 만들지 말라는 말 하거든요. 저도 어딘가 내 적이 있을 거나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꼬꾸라지거나 문제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겁나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노라는 거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칫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영원한 기억으로 박제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왕이면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일들도 많아요.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과 고독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똑같은데요. 감옥에 갇히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은 뭐죠? 독방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옛날 그리스에서 최고의 형벌은 추방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너 나가.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함께 지내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얘기하면 사람인 걸어간 형상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 이런 걸 만들어 외로움이 고독사를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떨 때 외로움이 또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울하면 누가 다가와서 밥 먹자는 것도 싫어요. 에너지가 들거든요. 우울할 때는 동굴 속에 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내가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싶은데 나가는 비용이 싫어요. 근데 반면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떻죠? 누가 나 좀 만났으면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얘 괜히 바쁘지 않을까? 아유 바쁠 거야 하면서 혼자서 막 외로움을 타죠. 그러면서 나 바쁜데 거절당하면 되게 상처받고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감정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울은 후진기어예요. 뒤로 쭉 빠져서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고 외로움은 전진기어입니다. 외롭다고 느끼고 있을 때 오랜만에 친구가 갑자기 띡 연락 왔어. 그럼 만날까? 내지는 친구들 있는 카톡방에 오늘 저녁 시간 있는 사람 내가 처음 얘기해 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 본능적인 욕망이 살아있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꾸준히 보던 세칭 은둔형 외톨이인 친구가 있는데 7년 봤다. 7년, 8년 거의 가고 요즘도 가끔 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람한테 질렸다면서 자기 집에만 지내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느 이상 단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선생님 외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왜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와 너 진짜 잘 됐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외로움 느끼는 거는 너무 좋은 거라. 드디어 네가 네 마음 안에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는 게 생겼구나.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는 연애 세포가 아직 살아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다가 어느 날 나도 연애 좀 해볼까? 아니면 누구랑 좀 썸 타는 사이가 돼서 나도 저 사람 그립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외롭게 느끼네? 그러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나 아직 나 연애 세포 안 죽었나 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거나 쇼핑몰에 한 2-3시간 있다 오면 이상하게 피곤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독 이런 얘기해요.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피곤해. 즉 인간관계 가랑비에 옷 젖어요. 사람들 사이 어딘가 누군가 계속 누군가 노출되어 있다는 게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피곤한 거고요. 인간관계도 디톡스가 좀 필요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고독입니다. 즉 자발적 혼자 있기라고 좀 말씀드려요.
즉 고독함이라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난 고독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해. 갖고 있어. 왜냐면 그게 나에게 필요해.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계속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줘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곧 있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EBS에서 하는 집이라는 거 되게 프로그램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짓는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노부부가 나왔어요.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자기들 조그만 집 전원주택 지은 얘기를 아침에 보고 왔는데 둘이 하루 종일 같이 은퇴해서 지내고 나니까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게 둘이 싸워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람 지치지 않게 해주는 면도 또한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독이라는 걸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 외로움, 고독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워서 볼 수 있을 줄 알면 혼자 있음에 대한 것 또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 외로움, 고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챙겨주고 서로 반응해주고. 근데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1대 2대 7의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최근에도 제가 바라던 직장에 들어간 친구랑 진료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석 달 되니까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선배가 한 번 생긴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아 둘이. 상극이야 좀.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건 아닌데 하고 팍 잘리고 막 이런 게 생겨서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꽂힌 거죠. 이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이를 좋아지게 할까. 이때 해줬던 말도 1대 2대 7의 법칙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요. 모두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평가받고 싶고요. 그리고 상사들이나 선배들이 다 이뻐해 주길 바래요. 저 사람 당연하죠.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1대 2대 7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서 1은 한 10명에 1명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 2는 나랑 10명에 2명은 나랑 참 잘 맞는다. 참 즐겁다. 이 사람들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 덕분에 내가 직장에 다닌다. 7은 7명은 날 모른다. 무관심하다.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7명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우리 10명이 다 나를 알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7명은 누구더라? 뭐 이런. 아 맞아. 뭐 김대리 있지? 누구누구 씨? 뭐 이 정도로 아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인생이 편해져요. 그냥 좀 막 다녀도 돼.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근데 대신 너무 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누구더라? 그래 뭐 막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애가 있지. 근데 그럴 때 잘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 뭐 괜찮던데?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럼 서로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막 너무 막 잘하려고 하면 더 눈에 띄어요 그런 게. 그다음에 1명, 10명 중에 이 1명하고 한 명 마음을 돌려서 나를 좋아지게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그럼 이 사람 스파게티. 나는 순두부, 이 사람 설렁탕.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난 이거 싫어. 모든 취향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직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향이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듯이 서로는 자기 입장에서 좀 어긋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아, 이분하고는 네가 나 안 건드리면 나도 안 건드릴게 정도라고 지내자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쓸모 있는 존재 정도. 만약 이분이 위면 안 맞는데 쟤 저거하는 잘해. 이 정도만 보여주면 딱 좋아요. 쟤는 엑셀 잘해. 뭐 쟤는 영어를 잘해. 나머지 나랑 안 맞는데 요거 하나 뭐. 그럼 이제 나를 해치진 않아. 얘는 천하에 쓸모없는데 나랑 맞지도 않아. 그럼 이제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니까 얘를 내치게 되는데 나한테 없는 걸 또 갖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2명하고 재밌게 지내면 돼요. 이 얘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직 생활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한 번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까지 요 포션대로 움직인 게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좀 별로 좋지 않게 하던 분이 날 공격해요. 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쫙. 이때 이 2명이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줍니다. 에이 이번엔 실수였죠.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잘 지냈잖아요 하면서 좀 방어해줘요. 그럼 이때 7명은 나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셀피쉬하게 굴거나 너무 나만 보거나 막 너무 또 많이 무시하고 지내거나 그랬으면 그 한 명에 붙겠죠. 근데 그냥 아주 나쁜 애도 아니고 좋은 애도 아니고 그냥 근데 좀 좋은 쪽에 좀 더 가까운 무난하네, 무던하네 라는 평판이 있으면 에이 설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9명이 뭉치면 최소한 이 한 명이 고립되면서 내가 퇴출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락으로 가진 않게 돼요. 그 정도 선으로 내 에너지를 분배한다면 그 정도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내 인간관계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두와 좀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한 명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참 잘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에너지 분배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저는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소모는 업무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그거는 못하도록 일단 일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일에 집중하시고 관계에 대한 걸 조금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에너지는 1대1의 치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실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25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얼추 한 1년에 한 권, 1년에 2권 낼 때도 있고요. 또 한 1년에 한 150권 정도의 책을 읽어요. 책을 보다가 이 글 참 좋다.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경제경영서나 이런 거 보면 챕터 딱 시작할 때 멋진 말 하나 나오는 거 있죠.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챕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데 그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어떨 때는요. TV 드라마를 볼 때도 있습니다. 크리미널 마인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면 딱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경구로 시작해요.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은근 멋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멈추고 막 글을 쓰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았어요. 왜 모으냐면요. 제가 글을 쓸 때 일단 저는 글을 한 챕터는 쭉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끊어지면 좀 재미가 없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 흐름 끊어지면 김 새듯이 글을 쓸 때도 쭉 한 챕터는 한번 쭉 씁니다.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팩트가 틀릴 때도 있고 조금 밍밍할 때도 있지만 일단 커다란 뼈대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정리하고 줄이기도 하고 뭔가 숫자 같은 걸 확인하기도 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제 명언 창고를 엽니다. 명언 창고를 열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때도 쓰기도 하고요. 중간에 한번 호흡에 탁 흐름을 줄 거나 아니면 앞부분의 도입부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요리사가 요리를 일단 다 끝낸 다음에 플레이팅 하는 기분, 플레이팅을 잘 이쁘게 한 다음에 맨 위에 홍고추를 한두 개 올린다든지 고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소스를 살짝 옆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러고 나면 확실히 약간 밋밋하던 글에 색깔이 딱 붙고요. 다음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언젠간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글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으다 보니 한 1000개 가까운 글들이 생겼고요. 그걸 중심으로 책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책을, 아무튼 시리즈라는 거는 한 70권 가까이 나온 작은 이야기들이, 소재들을 모아놓은 문고본인데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가볍게 또 써봤습니다. 어떨 때는 문구가 키워드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맨 마지막에 가장 어울리는 게 잘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막 창고를 뒤지듯이 창고를 뒤져서 그 중에 어울리는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을 이제 쭉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떨 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에서 괜찮다? 이 사람 이 말 참 좋네? 라는 말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TV를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짤 같은 거 다니잖아요. 짤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모 배우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전 돈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거? 뭐가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막 고라파지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와닿는, 사실 갖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문장 자체가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순재 배우님이 80, 90 넘어가서 자신의 연기 생활과 삶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게 낫더라. 우리는 좀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업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 살아남았지? 끝까지 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살짝 손해보고 조금 모자란 듯이 지내는 게, 그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의 비결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물론 파이어를 우리 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한 80살까지 건강하게 내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머릿속에 작은 메시지, 저는 그런 것들도 갖고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전 제 글에도 쓰기도 하고 제가 모아놓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얘기하거나 물론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항하세요, 고민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고 들리고 너무 지나친 참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는 말은 상당히 중립적이고요.
저는 그냥 약간 비껴간단 말을 하는데 비껴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옛날 어르신들이 막 속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고리타분한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징과 비유를 얘기한다는 건 직접성에서 벗어난다는 면에서 상당히 안전해요.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면 너무 걱정만 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생각만 너무 많아지는 분, 저는 그런 정말 많이 보겠죠, 제가. 그런 분한테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요. 흔들의자와 같아서 계속 그 안에 앉아있으면 흔들흔들 하고 있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흔들의자 위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시각화를 해보면 바로 떠올라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제가 만약 고민 그만하시고 지금 뭐라도 하세요. 그건 집에서 엄마한테 맨날 듣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면 그래, 그런 거네?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구성돼서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그때 내가 제일 그 다음에 그날 뭐 다음날 또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한 몇 달 후에 이분이 문득 얘기해요. 교수님 그때 그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제가 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기억하고 있다 내 것으로 하고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면 진짜 내 거가 된 거죠. 진짜 그걸 행동하든 안 하든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한 문장이 갖는 힘이라는 게 참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은 또한 좋아함에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하는 거고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남이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유명한 얘기로 하면 티핑 포인트가 오는 데는 1만 시간이 걸린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 집이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직업은 걱정하는 게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랑 상담하는 10대, 20대가 죽어버릴 거예요 얘기하고 집에 가면 걱정되죠.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괜찮아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안 좋으면 걱정이 되죠. 자, 어떤 잠이 안 오죠. 아슬아슬한 느낌들을 갖는 사람들을 특히 집으로 돌려보내면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내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걱정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린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적당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 70%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죠. 시험이 3일 남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가 있다. 보면 안 되죠. 시험 못 볼까 봐 걱정되니까. 그런 게 우리를 지켜주는 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걱정이 과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건 잊지 말자고요. 전 그런 면에선 이 걱정은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는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 거?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저축성 보험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상해보험, 실비보험 내지는 큰일이 벌어질까 그냥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무서워서 사고가 날까봐 아플까봐 불이 날까봐 막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한 100만 원 내고 있어. 그럼 난 1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한 달을.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50%를 걱정에 쓰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 친구 라이프라이너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보통 너 상담할 때 뭐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보장이 크고 좋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를 권하진 않을 테니까 되게 인컴의 몇 퍼센트를 정도로 권하니? 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8% 정도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한 5%일 바랬는데 8%더라고요. 8% 적지 않은 돈 같아요. 200 버는 사람이 16만 원 내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도 한 그쯤은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나 이런 데 놀러 가서 렌터카 빌려서 놀 때 차 빌리는 하루에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 3만 원. 그럼 갑자기 보험이 막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야, 내가 조심해서 운전할 테니까 우리 보험 없이 타자! 이래가지고 진짜 책임만 딱 들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이 타다가 사고 나면 정말 몇백만 원을 물어야 될 때가 있죠. 왕왕 봅니다, 제가. 근데 그런 무모함이 있는 청춘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 아무 걱정 없이만 하려고 하는 거라면 8% 정도? 걱정이라 머릿속에 그냥 외우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을 위해 쓰자. 오늘 시간과 에너지를. 왜냐하면 걱정은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그 정도로 그냥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제 나이에는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이도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 부모님도 걱정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게 많은 나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2030이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다음 나라, 미래, 세계 평화, 그건 좀 줄이세요. 그건. 나와 내 삶, 건강함, 나에 대한 생각들 집중해서 거기에만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걱정을 좀 제한하는 거. 그게 안전을 도모한다기보다는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한 에너지를 투자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는 진짜 파워제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수는, 의사이자 교수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좀 멀리 해외 학회 같은 게 가는 게 사실은 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좋은 도시에 가니까 학회 기간 뭐 2, 3일 빼면 나머지 기간 어딜 가면 좋을까를 정말 그걸 두세 달 전부터 막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못 가요. 그다음 내가 찍은 사진은 거지 같아요. 그 블로그에서 봤던 사진보다 훨씬 후져요. 그냥 내 얼굴이 나온다 그 빼고는 없어. 그리고 항상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면 숙소만 예약합니다. 조금 갈수록 저는 좋은 데서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숙소를 한 2번 정도 옮기는 거로 잡고, 그리고 가는 비행기에서 볼 세계로 뭐 이런 거 하나 사요. 한 권 더 사는 게 뭐냐면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쓴 에세이, 개인적인 글 쓴 거, 이런 것들을 한두 권 정도 이렇게 가져가서 비행기에서 좀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즉흥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요, 나 거기 갔어야 되는 거에 미련이 없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고 가면 다 후회스러워. 근데 모르고 가면 나는 내가 보려고 했던 것만 봤으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모순적이죠.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J와 P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살짝 계획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글을 쓰거나 좀 장기간으로 가는 플랜에 대해서는 좀 J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책 쓸 때도 엑셀표에 정리해서 공정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써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하물며 주제 쓰고 여기엔 사례가 하나 들어갔고 실험이 하나 들어갔고 그런 뭐가 들어갔고 다음 이거 몇 매인데 언제 썼어, 이런 것들을 쭉 하나씩 써 나가는 게 제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먹을 걸 먹거나 어딜 갈 때는 상당히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오타니 쇼헤이도 그렇듯이 지금 그 사람 플랜의 상당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화적인 게 많이 이루어졌고 했지만 어떤 거는 훨씬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타니 쇼헤이가 가슴 아파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유명한 게 기생충에 나오는 아빠가 아들을 보고 얘기한 거였죠. 정말 그게 계획대로였나요? 쭉 보시면 정말 즉흥적이었죠. 의외성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모였는데 너무나 초창기에 영화 1시간 반까지 갔을 때는 아빠가 보기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감탄을 할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뒤에 20분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랑은 다 빠그라지죠. 그것도 계획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 방향성 정도로 가지고요, 단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되 우리 느낌? 전 그 영어에서는 겉필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GUT, 이 배에서 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해, 우리 얘기하는 그 겉필링이라는 것을 또 의지하고 따라가 주는 게 적당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계획대로는 하고 있죠. 계획이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겉필링, 뭔가 느낌이 싸한 거를 미뤘다가 내지는 그걸 무시했다가 아마 낭패를 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요. 전 그렇게 좀 둘을 밸런싱을 해가면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책에는 제가 코테이션한 명언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쓰는 문장들도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획에 따라 운동하시고 기분에 따라 운동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분들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모자 푹 눌러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신 환자분이 선생님 저 2주 만에 처음 나왔어요 라는 분이 은근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뭐 마음에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떠나서 제발 하루에 한 번 나가세요. 햇볕 좀 쐬세요. 30분 산책합시다. 피트니스 가세요. 뭐 이 등등의 얘기를 해서 그걸 실천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요. 기분이 좋은 날은 오지 않거든요. 도리어 나가서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자.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습관화할 때는요, 오늘은 기분이 내키니까 하고 오늘은 기분이 안 내키니까 안 해 이러면 습관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서 너무 쉽게 만들어집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쓸모없는 거 사는 거. 왜냐하면 나쁜 기분을 상쇄해 주니까, 그게 나쁜 기분을 조금 좋아지게 하니까 기분에 따라 그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전반적으로 좋게 해주는 운동,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은 내 몸이 저항을 해요. 누워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수준의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때 이 계획은 바프 찍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30분 나가자. 아니면 집에서 이빨 닦으면서 스쿼트 10번 하자. 같은 이 정도는 나도 해. 내가 선생님 나를 우습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하면 다음날 하지 마세요 또 얘기해요. 하루 하면 그걸 통해서 다음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에 따라서 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안 하면 근질근질해요.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분에 따라서 와도 돼요.
어느 정도 알아서 돌아가는 루틴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 오늘은 별론데? 오늘은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좀 몸이 무거운데? 하루 정도 쉬어가도 되는 거죠. 즉 순서가 기분이 좋아져야지 움직이죠가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번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뭘 제대로 시작하는데 잘하지 못할까? 라는 분들을 보면 기분파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이 단어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젊을 땐 거의 운동하지 않았고요. 뭐 등산이나 가끔 친구들이랑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운동하지 않다가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실제로 살도 붓고 당도 올라가고 뭐 이래서 뛰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 적성에 맞는 게 혼자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운동량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느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러닝 앱도 깔고 막 이런 신발도 좋은 거 하나 사고, 신발을 좋은 거 사니까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대로 뛰다 보니까 장단지가 뚝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4km 뛰어갔다 4km 걸어온 적도 있고, 그래서 한 2주 쉬고 또 뛰었더니 이번엔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이 와서 또 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골반이 또 아프더라고요. 재활학교 가서 CT도 찍었어요. 동료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근력이 약해서 그렇다 1번, 스트레칭 좀 열심히 해라. 결국 지금은 도리어 한 10km 뛰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근력이 좀 늘었어요. 근력 운동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은 앞뒤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해도 되는 날, 괜찮은 날을 알게 돼서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저 자신도 뭘 요즘 좋아하세요? 그러면 뛰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명사들이나 유명인 분들, 또 정신과 의사 쓴 책들도 좀 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있고요. 대부분 해플 나가든지 뭐 해서 막 무슨 춘마를 나갔다 동아 마라톤 나갔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못 가봤어요. 그런 의욕이 좀 잘 안 생겨요. 그것보다 그냥 가까운데 내지는 가끔 차 몰고 조금 먼데 가서 한 5km, 10km 뛰는 거 정도가 내 몸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뛰면 저는 분명히 무리할 사람이에요. 저는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전 러닝머신 가서 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속도에 따라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기라는 걸 통해서 저는 내 성격을 좀 더 잘 알게 됐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달리기와 관련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 뭐가 좋을까요 하면 전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제일 많이 권해요.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제일 좋은 책이라는 일들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뛰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나한테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 그 책을 보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과 버릇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habit이죠. 그냥 버릇은 나쁜 단어고요. 습관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버릇,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의 말도 쓰긴 하지만 좋은 버릇이란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결국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뇌의 길이 뚫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뇌의 신경망에 길이 뚫려서 자극만 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파이프들이 있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제일 큰 파이프를 타겠죠. 거기를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파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신경망은 그런 거예요. 안 쓰면 거기에 뭐가 쌓이고 점점 작아져서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고, 그 파이프로 신호가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연초에 결심 많이 하죠. 담배를 끊어야지, 야식을 안 먹어야지, 또 뭐 많이 하죠? 영어 공부. 근데 이 셋 중에 뭐가 더 어려우면 영어 공부는 그래도 할 만한데 야식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려워. 왜냐하면 하던 거니까. 이미 길이 뚫려 있어서. 길이 뚫려 있는 걸 막는 건 겁나 어려워요. 하지만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면 그 길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미 그 길이 이만한 파이프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걸 막 막는 거를 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면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노선 말고 경쟁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경쟁사에 손님들이 몰리게 만들어. 원래 있던 나쁜 동네는 갈 사람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가 메인이 돼요. 그러고 나면 얘가 점점 줄어서 사라지겠죠. 이걸 제 말로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쁜 습관을 없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자체가만 목적을 가지면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조금 더 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뒹굴뒹굴 나는 잠깐 한 번 더 자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자책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 일단 나와. 그리고 씻고 아니야 모자 쓰고 뭐하고 갈아입기 전에 일단 나와서 움직인 다음에 운동하러 가서 샤워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걸 바꾸는 거죠. 그러면 뒹굴뒹굴하고 씻기 싫어하다
11시나 12시 되던 사람이 일단 일어나면 먼저 고민하지 않고 운동하러 가. 운동 간단하게 하고 샤워는 거기서 해. 라고 나면 굳이 그걸 뒹구리에 대한 게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걸 통해 나쁜 버릇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는 수많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들이다. 하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만큼 현명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프랭클린 플래너의 그 프랭클린입니다. 그 사람은 워낙 강박적으로 그게 생길까 무서워서 끝없이 조직화해서 플래닝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쁜 습관 한번 생기면 없애는 게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한두 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뭘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시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나가 오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좀 망설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오래 하는 편인데 그럼 그게 사람들 가끔 물어보는 너 안 지치냐 이걸 얘기하는데 그럴 때 생각했는데 아무 감정 없이 해라. 열정 없이 해라. 너무 큰 기대 갖지 않고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린 흔히 열정을 갖고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열과 성의를 다해라. 좋은데 그건 처음에 불 붙일 땐 필요해요. 당연히 호기심이 있어서 시작하는 건 그래야지. 그게 맞죠. 근데 그거는 한번 팡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때 필요한 힘이고 그 다음부터 쭉 가게 하는 힘을 계속 그 힘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해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는 힘을 빡 줄 때 하는 거지 계속 힘을 주게 하면 오래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떻게 가든 그 관성의 힘으로 그 속도로 그 정도 속도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 힘을 덜 주고 갈 수 있으니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처음에 힘을 빡 줬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때 계속 오르막이야.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고요. 살짝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쫙 붙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능의 차이다. 재능이 있는 일을 하면 조금 수월하게 힘이 쫙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이 수레가 중중중쭉 나가요. 근데 이 재능이 없는 일은 살짝 자꾸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자꾸 들어. 근데 물론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또 괜찮아지는 일들도 있지만 계속 오르막만 있는 일이라면 들이는 시간 대비 힘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오래 하기 어렵죠. 전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은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슬슬 하는데 중급까지 쉽게 간다. 두 번째는 이상하게 잘 깨우쳐진다. 그러니까 힘이 좀 덜 든 수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재능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레벨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어우러져야지 이제 엑셀런트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들을 그냥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하는 거고 그런 것들만 나이가 들면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업 같은 데도 좀 참여해 본 적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봤는데 저는 논문 쓰고 막 사람들 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을 모아가지고 막 큰 프로젝트를 따서 막 국가 연구하고 이런 건 재능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해요 저는. 저는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글 쓰고 자료 찾고 다음 출판사 재밌는 이번에 어떤 책이 재밌을까 생각하고 전 그쪽이 훨씬 저한테는 잘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요. 지금도 무슨 대본이 있거나 스크립트가 준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몇 분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마치 듣는 사람은 내가 다 외워서 하는 거거나 프롬프트를 보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래 하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래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나 찾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열정은 한 5%, 10%? 정말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는데 필요한 거지 그것만 탓하지 마라. 아니 그게 모자라서라고 생각하지 마. 그걸 다그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출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저를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제가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하고 있던 팟캐스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제안을 해서 제가 한 5분, 10분짜리 컨텐츠를 5년, 6년 가까이 했어요. 한 번씩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한 600개, 700개 정도의 클립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돌이켜보니까 세칭 말하는 의정사태, 전공의자 사직하고 나갔고요. 병원에서 계속 코로고에 밤에 잠 잘 못 자고요. 몸도 좀 아팠고요. 이것저것 막 겹치는 그런 시기에 답답하다. 뭔가 이건 짜증이 빵 나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눈에 그때 마치 그날이 마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6년을 채우고 끝낼까? 이게 8월 말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무던히 하던 게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높은 산 올라가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작은 돌 하나가 있을 때 걸을 때마다 찍찍찍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그게 못 견디게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뭘 느꼈냐면 알리도 겁나 성실하고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인데 만약에 훈련을 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뭐 매니저가 계약서 가지고 얘기하고 막 와이프는 자기 돈 얘기만 하고 있고 식구들은 막 뭐 머리가 복잡한데 냉장고 딱 열었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누가 먹었어. 그래서 막 화가 빡쳤어. 그럼 이게 해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일이 거기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꾸준함을 멈추게 하거나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감정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일 때도 있지만 실은 정말 신발 하나 조약돌 같은 작은 것들이 계기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죠. 본부장님 저 사직하려고 합니다. 좀 휴직 좀 하고 싶은데요. 저 일 좀 옮겨줘.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오는데 그때를 또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상의 70%는 하산할 때 오거든요. 안 다치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다가 언젠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다음에 내 인생에 또 다른 트랜지션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 꾸준함만 있으면 또 그냥 다 같이 침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길은 어느 순간 되게 지친다는 느낌이 왔을 때 그걸 잘 느끼고 더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다. 다치지 않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롱런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책 진짜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한 권은 누구나 내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한 권의 책은 쓴다 하지만 많은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이제 매년 쓰고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보고 책 두고 왜 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들도 한 권 정도 내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큰 보상이 있거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가 가장 재밌어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라는 말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떠오른 얘기가 이제 배철수 씨가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 김태훈 씨가 팝 칼럼도 쓰시고 문화평론도 하시고 요즘 바리스타도 하시고 이분이 형 저는 어떤 사람이죠? 뭘 해야 되죠? 너무 잡잘하게 많이 해요. 이랬더니 그분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배철수 씨가 그랬대요. 네가 좋아하는 일이냐? 저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하라고. 너 오래 하면 너 뭐라고 하는 너 미워하면 다 사라지고 너만 남는다. 생존하니까. 왜냐면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 30년 전에 백캠을 처음 시작할 땐 반대가 심했대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당시에 유열, 이문세 이런 분들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 DJ에 어울리는 목소리랑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거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오래 못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몇십 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음악 틀고 음악에 대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꾸준함은 또한 좋아함에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하는 거고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남이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유명한 얘기로 하면 티핑 포인트가 오는 데는 1만 시간이 걸린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 집이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함이라는 거. 제가 앞부분에 재능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는 이 감정의 영역이 열과 성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니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약간 적체된 느낌들을 버텨내게 합니다. 버텨내게 하는 게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만개하는 날이 오는데 이때 이 만개함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음악을 계속한다고 싸이가 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BTS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영역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내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한 요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한 존재가 된다면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의 삶은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삶은 30살이면 인생에 승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나온 노래가 그 유명한 서른 즈음에입니다. 김광석의. 그 노래 가사 보면요 당혹스러워요. 인생이 다 끝난 거 담배 연기처럼 다 날아간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30이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최영미 시인은 30 잔치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30 넘으면 죽어야 된대 이제. 근데 이제 요새 뭡니까? 34 시작이죠.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배철수 아저씨도 생각하지만 송혜 할아버지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가 90대 중반까지 일을 돌아가시 1년 전까지 몇 주 전까지 하셨죠. 이분의 대표작은 전국 노래자랑이고요.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한 건 61세입니다. 61세에 시작한 게 이 사람의 대표작이 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옛날 60세에 모든 게 은퇴가 되고 생활을 마무리할 때는 30대 전에 뭔가 끝나고 뭔가 승부를 내야 되는 게 맞다면 이제 90까지 살게 되는
세상을 바라볼 땐 조금 롱텀으로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쓰냐고, 25권 또 쓰냐, 왜 쓰냐, 가끔 그래요. 글쎄 될 때까지 써요. 될 땐 뭔데요? 굳이 보자면 종합 베스트셀러에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전 인문 에세이 카테고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중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종배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름의 이제 언젠간 오겠지, 좋아하는 일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떨 땐 그 얘기,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무슨 식거로 내 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땐 그런 생각까지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인데 이왕이면 약간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은 채 해보는 거죠. 계속 큰 데미지가 없는 한에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